(1582년) 일본의 역사를 뒤흔드는 일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일련의 사건으로 사망하게 되는 혼노지의 변인데요. 노부나가는 일본 전국시대에 활동하던 인물로 단순한 지방의 영주가 아닌 일본 무인들의 최정점에 도달한 강력한 무력과 재력을 보유한 다이묘였습니다. 그런 그가 천하통일을 앞두고 갑자기 죽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자신의 최측근 가신 아케치 미츠히데의 쿠데타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츠히데의 쿠데타는 거사 직전까지도 정황상 아무런 징조도 없었고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도 역사가 난 누리꾼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곤 합니다. 도대체 왜 아케치 미츠히데는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노부나가는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그 전에 혼노지의 변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지요. 먼저 혼노지란 당시 일본의 수도 교토에 위치한 불교사원으로 노부나가가 모리가문 정벌을 위해 약 100명의 호위와 함께 숙식을 한 장소입니다. 이 사찰을 노부나가의 최측근인 아케치 미츠히데가 원인불명의 이유로 급습, 노부나가가 사찰에 불을 지르고 자결을 한 사건으로 이를 혼노지의 변이라고 하죠. 아케치 미츠히데가 쿠데타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그중 신빙성이 있는 두 가지의 가설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오다 노부나가가 자신의 본거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초대하였는데 그 회담의 환영 등 접대 업무 전반을 담당한 미츠히데가 이에야스에게 큰 실수를 범하여 노부나가가 자신에게 죄를 물어 숙청할 것이라는 절망감과 불안감에 먼저 주군을 쳤다는 내용인데요. 이 가설은 제6천마왕이라고 불리우는 노부나가의 과격하고 급한 성격을 비추어 본다면 극심한 공포와 공황에 휩싸인 아케치 미츠히데의 선택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이에야스와의 회담 중에 일어난 일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후 접대 담당에서 해임하여 선발대로 먼저 나가 있는 하시바 히데요시에 대한 원군으로 파견을 보내 히데요시의 지휘권 아래에 두게 한 것이 자존심이 크게 상하여 그것이 쿠데타의 원인이 되었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설은 단순히 동료 가신의 지휘권 아래라고 자존심이 구겨져서 주군을 쳤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두 번째 가설을 주장하는 학자와 누리꾼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츠히데는 무로마치 막부에서도 인정받아 관의를 받았으며 문예와 교양도 능하여 소위 엘리트 인재였고 히데요시는 이름의 성도 가지지 못한 천한 농민 출신의 말단직이었는데 미츠히데는 히데요시가 자신과 같이 노부나가의 총애를 받는 가신이 된 것도 모자라 그의 지휘권 아래로 들어가는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주군에 대한 배신감이 원인이 되어 쿠데타를 일으킨 것 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 가설을 이해하기 위해선 미츠히데와 히데요시의 출신, 성격, 관계 등을 알아봐야겠죠. 앞서 학자와 누리꾼들이 말한 내용처럼 미츠히데는 엘리트였고 히데요시는 천하디 천한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재치있는 말솜씨와 재빠른 상황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번 동료 가신들은 그의 출신에 대한 멸시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히데요시는 최말단 병사 생활부터 특유의 능구렁이 같은 처세술로 숱한 역경을 이겨내었고 결국 주군인 노부나가에게 그 재능을 인정받아 18만 석의 다이묘까지 성장하여 가문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미츠히데는 호족 출신에 높은 사회적 지위와 수준 높은 교양을 갖추고 있었으며 문무까지 출중하여 사회 고위계층들과의 교류와 친분이 깊은 엘리트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츠히데는 오다 가문 내에서도 히데요시보다 높은 서열을 가진 34만 석의 다이묘였으며 오다 가문의 수도를 책임지는 중책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신들은 오다 가문 내에서 노부나가의 총애를 받는 인물들로 이 두 사람은 서로 경쟁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혼노지의 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츠히데는 히데요시 지휘 아래의 원군으로 두 차례 파견되었었고 노부나가에게 몇 차례 질책을 받으며 가문 내 입지를 걱정하다 보니 온전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며 가문 내 입지를 넓혀가는 히데요시에 대한 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히데요시와의 반목, 가문 내 입지 축소, 주군에 대한 배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미츠히데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우발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미츠히데와 히데요시 사이의 관계를 알고 보니 두 번째 가설도 역시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노부나가의 오른팔이었고 오다 가문의 핵심 가신이었으며 충신이었던 미츠히데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쿠데타를 결심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두 가설 중에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전국시대 일본을 통일한 인물인 동시에 조선을 침략하여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악귀이자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질서를 무너뜨려 조선, 명, 일본 세 나라의 역사를 크게 움직인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히데요시를 그저 악인으로만 여길 뿐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하였듯 지금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일본을 평정하였으며 왜 조선을 침략한 것인지 그리고 히데요시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살펴보며 어떤 역사적 교훈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537년 신분이 낮은 집안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그의 이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미천한 신분의 그 아이는 그를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었으며 경박한 행동거지를 일삼는 그야말로 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빨랐으며 특히 순간적인 대처 능력은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청년이 되자 자신을 키노시타 토키치로라고 칭했습니다. 1554년 토키치로는 오와리 지방을 지배하는 오다 노부나가의 밑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하였고 아무리 사소한 자비리더라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때로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과잉 충성의 모습을 보였는데 노부나가는 그의 확실한 일처리 능력을 눈여겨보아 단순 노동 업무를 넘어 행정 업무도 맡겨봤더니 탁월한 성과를 내보이며 능력을 입증하였기에 토키치로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출세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주군의 총애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오다 가문의 대다수 가신들은 비천한 신분, 문맹, 볼품없는 외모, 왜소한 신체에 토키치로를 수시로 모욕하고 구박하는 등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한다고 출세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561년 토키치로는 무사 가문의 딸 네네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는데 이때부터 오다 가문 내에서 점차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564년 토키치로는 자신의 이름에 히데요시라는 이름을 붙여 쓰기 시작하였으며 1569년에는 노부나가의 명령으로 이만의 대군을 이끄는 대장이 되어 일본 서쪽 지방의 18개 성을 단 10일 만에 점령하였으며 이후에도 큰 공을 세워 오다 가문 내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1573년 36세의 히데요시는 마치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듯 기존 키노시타 토키치로 히데요시에서 하시바 히데요시로 가문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또한 그간의 공을 인정받아 나가하마성의 성주로 임명되어 오다 가문에 사관한 지 19년 만에 18만 석의 영주로 출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히데요시는 훗날 자신의 손발이 되어줄 인재들을 적극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1574년에는 죽은 노부나가에 의해 무가관직인 치쿠젠 노카미에 임명되어 자신의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1582년 노부나가가 사망하게 되는 혼노지의 변이 발생합니다. 히데요시는 모리 가문의 정벌 막바지에 주군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 순간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주군의 죽음을 숨기고 모리 가문과 협상하여 영토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반역자 미츠히데를 토벌하기 위해 사만 대군을 이끌고 미츠히데군을 박살내어 주군의 복수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큰 공을 세운 하시바 히데요시의 입지는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높아져 버렸습니다. 1583년 히데요시는 오다 가문 내 후계자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천하인으로 등극하였고 오사카를 자신의 본거지로 삼아 천하통일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1585년에는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여 귀족 중 최고 벼슬인 관백의 지위에 도달하였습니다. 1586년 히데요시는 일본의 천황으로부터 도요토미 성씨를 하사받아 진정한 귀족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또한 관백에 이어 최고위 관직인 태정대신을 제수받아 그 유명한 도요토미 정권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귀족 가문 그리고 유력 영주들과 혈연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으며 친인척들을 조정의 관직에 앉히거나 대영주로 만들어 정치적, 군사적 역량을 끌어올려 반란의 가능성을 억눌렀습니다. 그런데 1589년 너무나도 빠른 출세 때문이었을까? 히데요시의 인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가신들의 말은 무시하며 독선적인 판단이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1590년 히데요시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것이니 길을 내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즉 조선에게 복속을 요구한 것인데요. 당연히 조선 측에서는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 히데요시의 정신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자신의 버팀목이었던 동생 히데나가의 죽음, 장남 츠루마츠가 2살의 어린 나이의 병사, 이로 인해 히데요시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고 그 영향으로 점점 더 잘못된 판단으로
애꿎은 이웃나라에게 화풀이 하듯 명나라 정벌을 선언하였습니다. 반년 뒤인 1592년 3월 우키타 히데이에를 총대장으로 한 16만 군세가 조선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침공으로 이후 장장 7년 동안 벌어진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군의 고트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1년 동안 일본 수군은 큰 타격을 입어 보급 계획은 크게 뒤틀리게 되었으며 기세등등했던 일본군의 진격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일본의 천황조차 히데요시에게 조선 침략에 대해 단념할 것을 서신으로 보냈으나 이를 무시한 히데요시의 처신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오만해졌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593년 8월 일본 내부에서 피바람을 불러일으킬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요토미 가문의 후계자 문제였는데 히데요시는 장남인 츠루마치의 요절 후 조카인 히데치구를 후계자로 삼아 관백의 자리를 넘겨주어 정권의 안정을 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 히데요리가 태어나자 히데요시는 생각이 바뀌어 조카 히데치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숙청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너무도 조급하게 진행되었으며 필요 이상으로 잔혹하게 수행됨으로써 훗날 후계자 히데요리를 지탱해줄 인적 기반을 더욱 부실하게 만드는 자충수가 되었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차례의 전쟁 과정에서 직전 전선에 뛰어든 젊은 영주들은 엄청난 병력 손실과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고 일본 본토에서 전쟁을 지시만 하던 가신들과의 사이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히데요시의 독선과 잘못된 판단들이 누적되어 도요토미 가문 파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1598년 모든 상황을 악화시킬 대로 악화시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6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얼마 후 히데요리의 측근들이 이에야스를 역적으로 몰아세우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요토미 가신단의 분열을 이용하여 충신들을 일거에 소탕함으로써 사실상 도요토미 정권을 붕괴시킵니다. 이후 이에야스는 무가 최고의 관직인 정의대 장군의 자리에 올라 에도 막부를 열게 됩니다. 그러고는 끝내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와 결전을 벌여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가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치르듯 가문과 자손 모두가 끊기게 되었는데요. 이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생을 보며 한때는 일국의 수장이었던 사람도 스스로를 몰락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히데요시가 뿌린 대로 걷는다는 이 말을 잘 새겨들었다면 참혹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는 일본 전국시대 무사중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이 중요한 인물로 많이 언급되며 결국 전국시대 최후의 승자가 된 인물. 이번 영상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였으며 그로부터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543년 1월 31일 미카와국 오카자키성에서 마츠다이라 히로타다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마츠다이라 타케치요. 타케치요는 영주 후계자라는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영주들의 잦은 침략으로 힘을 잃은 가문에서 태어나 여러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요. 1547년 4살 무렵의 타케치요가 이마가와 가문의 인질로 보내지던 중 오다 가문에 납치되어 오와리국에서 첫 인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타케치요는 오다 가문의 후계자 오다 노부나가와 인연이 닿게 되었는데요. 1549년 오다 가문에서의 인질 생활 2년 차에 타케치요의 아버지 히로타다가 가신에게 살해되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쪽의 이마가와 가문은 서쪽의 오다 가문보다 재빠르게 움직여 영주를 잃은 오카자키성을 장악하였으며 마츠다이라 일족과 가신 무리를 이마가와 영지로 압송하여 인질로 삼았습니다. 이후 이마가와 가문은 오다 가문과 인질 교환 협상을 하였으며 이때 타케치요가 포로로 교환되었고 결국 오카자키성의 마츠다이라 가문은 영주도 잃고 후계자도 빼앗긴 채 사실상 이마가와 가문의 종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타케치요의 두 번째 인질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마가와 가문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이룩한 자는 바로 이마가와 가문 9대 당주 이마가와 요시모토였습니다. 이런 요시모토는 인질이었던 타케치요를 잘 대접하였는데요. 학문과 병법 그리고 귀족 사회의 교양을 배울 수 있게 고명한 학자를 스승으로 붙여주는 등 타케치요의 마음을 이마가와 가문에 묶어두려 하였습니다. 1556년 타케치요는 요시모토의 후견 아래에서 관례 의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후견인 요시모토의 이름 중 모토를 받아 마츠다이라 모토노부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모토노부는 요시모토의 조카 세나와 혼인함으로써 더더욱 이마가와 가문과 얽히게 되었는데요. 1558년부터 1560년까지 모토노부는 이마가와의 요청으로 첫 출전하여 오다 가문의 대라배성을 획량, 크고 작은 승리를 여럿 이루었고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이후 요시모토로부터 공적을 인정받게 되었고, 이때 모토노부는 조부의 이름을 따와 모토야스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560년 6월 오다 가문과 이마가와 가문 사이에 일어난 오케하자마 전투에서 3,000명에 불과한 오다 가문의 군세가 약 25,000명의 이마가와 군세를 패배시켰고, 총대장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침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세월 인질 생활을 한 모토야스에게는 큰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큰 결심을 하고는 이마가와 영지의 아내와 아들을 둔 채 병력을 이끌고 곧바로 가문의 영지인 오카자키 성으로 향하였습니다. 십수년 만에 귀환한 모토야스는 수탈과 탄압에도 끝까지 견뎌온 가신단, 그리고 영지 백성들과 기쁨의 재회를 뒤로한 채 서쪽의 오다 가문과 동쪽의 이마가와 가문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1561년 마침내 모토야스는 오다 가문과의 동맹을 결정하였고, 영지 인근의 이마가와 세력을 소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소탕 중 잡은 포로와 이마가와에 잡혀있는 아내와 아들을 인질 교환함으로써 가족의 안전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563년에는 독립영주로서의 의지를 천명하듯 이마가와 요시모토로부터 수여받은 이름인 모토를 버리고 이에를 쓰므로써 마츠다이라 이에야스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564년 이에야스에게 또다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미카와 국내의 불교 종파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미카와 이코이 기사건이었는데요. 이때 마츠다이라 가문의 가신 중에서도 꽤 많은 인원이 반란에 동참하여 가문이 쪼개져 서로를 해치는 불행한 사태가 반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에야스 측이 승기를 잡아 평화협정으로 이 소동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마츠다이라 가문의 통치 영역에서 이 불교 종파는 추방되었지만 그들과 함께 반기를 들었던 가신들이 다수 이탈하게 되는 등 내전의 아픔도 남게 되었죠. 그러나 이에야스는 자신에게 창칼을 겨눴던 가신들을 관대히 용서함으로써 오히려 가문의 결속을 확고히 하였는데요. 이는 훗날 이에야스의 대망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미카와 가신단의 시작이기도 하였습니다. 1566년 마침내 이에야스가 미카와국을 통일하자 조정으로부터 벼슬을 받아 종오이하 미카와 노카미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에야스는 조정의 승인을 받아 가문의 이름을 지역호족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마츠다이라에서 중앙 귀족으로 볼 수 있는 도쿠가와로 바꿔 현재 익숙한 이름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개명하였습니다. 1568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빨간 갑주와 풍리마산으로 유명한 다케다 신겐과 밀약을 맺고 이마가와 가문을 침공하여 대승을 거둬 도토미국을 장악했습니다. 결국 1569년 이마가와 가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런 파죽지세의 이에야스에게 위기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1573년 노부나가 포위망 사건 중 제2차 포위망에서 오다 가문의 동맹으로 참여한 이에야스군은 다케다 신겐에게 미카타가하라 평원에서 크게 패배하여 죽을 둥 살 둥 하마마츠성으로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때 도쿠가와군은 약 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유능한 가신도 여럿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도중 다케다 신겐의 급사로 다케다군이 회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말 그대로 행운 덕분에 오다 도쿠가와군은 큰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이에야스와 노부나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오다 가문의 엄청난 성장으로 인하여 본래 동맹으로 시작한 대등한 관계가 점차 군신의 관계로 조정되어 갔습니다. 1579년 노부나가는 이에야스에게 다케다 가문과의 내통 혐의가 있는 정실과 장남을 처분하라는 굴욕적인 일을 지시하여 결국 이 둘을 죽음으로 내몰았는데요. 이런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오다와 도쿠가와 가문의 동맹은 노부나가의 사망 직전까지도 굳건히 지켜졌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 사건에 무슨 사실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1582년 3월 이에야스는 오다와 힘을 합쳐 숙적 다케다 가문을 멸망시킴으로써 마침내 미카와 도토미, 스루가 세계 지방을 다스리는 대영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약 3개월 후 노부나가는 승리를 자축하고자 이에야스를 교토로 초대하여 큰 연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이때 일본의 역사가 뒤바뀌는 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던 노부나가가 최측근 가신 아케치 미츠히데의 습격으로 비명 행사하는데 혼노지의 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교토의 수행원만 데리고 체류하던 이에야스는 목숨을 걸고 본거지로 탈출하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식을 들은 하시바 히데요시는 미츠히데의 반란을 신속하게 진압하였고 오다 가문의 실권을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노부나가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부나가 사후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와 패권을 두고 경쟁을 했지만 급성장한 히데요시의 정치적 위상과 세력의 크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1586년 결국 히데요시와 화친하며 종속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데요시 또한 도쿠가와 가문의 저력을 맞받기에 이에야스를 최대한의 예우로 맞이하였습니다. 1590년 히데요시는 마침내 일본을 통일하게 되었으며 이에 발맞추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강성한 세력인 도쿠가와 가문을 숙청할 목적으로 기존 영지를 반납하고 관동지역으로 옮겨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영지의 규모가 늘어난 영전이지만 실상은 충성스러운 영지민과 공들여 개발한 영지를 빼앗기고 반항적인 영지민과 척박한 영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꼴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또 다시 이에야스에게 매우 굴욕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부당한 명령을 받들었고 충성스러운 가신단과 훗날을 도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598년 두 차례의 조선 정벌에 실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이에야스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히데요시 사후 어린 후계자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보필하는 오데로와 오봉행 중 오데로인 이에야스가 다른 영주 가문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하여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599년 당연히 다른 데로와 봉행들은 반발하였으며 그들은 또 다른 오데로 마에다 토시이에를 필두로 이에야스를 견제를 했는데요. 그러나 3월경 마에다 토시이에가 노환으로 사망하였고 더 이상 그들은 이에야스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600년 10월 결국 일본의 패권을 두고 오봉행이었던 이시다 미츠나리를 중심으로 한 서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한 동군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최근 흥행한 영화 파묘에서도 언급됐던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합니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개전 후 3시간 만에 도쿠가와의 동군이 대승을 거뒀으며 드디어 이에야스가 일본의 실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키가하라 전투는 도요토미 가신들 사이의 내전이었기에 여전히 도요토미 정권의 신하였음에는 다름이 없었죠. 이때부터 이에야스는 도쿠가와 가문의 격을 도요토미 가문의 밑이 아닌 그 이상으로 만들고자 중앙 정계에 손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먼저 귀족 최고의 관직인 관백의 지위를 후계자인 히데요리가 받지 못하도록 더 이상 도요토미 가문이 세습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603년 3월 일본 무사들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최고위 무가관직 정의대 장군 즉 쇼군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의 주종관계가 뒤바뀌게 되면서 에도 막부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상의 이야기일 뿐 도쿠가와의 위세가 도요토미를 앞질렀다고는 하나 여전히 일본 서쪽의 영주들과 히데요시가 길러낸 충신들은 도요토미 가문의 히데요리를 지지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에야스도 이런 히데요리가 도쿠가와 정권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큰 위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1605년 이에야스는 일찍이 쇼군직을 사임하고 셋째 아들 도쿠가와 히데타다에게 계승함으로써 쇼군직은 도쿠가와 가문만이 세습한다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이후 이에야스는 오오고쇼로 물러나 영지의 정치, 외교, 경제 전반을 손봤으며 치밀하게 도요토미 가문의 멸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도요토미 가문의 위세가 한없이 약해졌을 즈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소한 것을 트집 잡아 도요토미 가문 토벌을 선언하였고 히데요리의 본진 오사카성을 두 차례에 걸쳐 공격하였습니다. 1차는 1614년 겨울에 2차는 1615년 여름에 진행되었으며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패배하여 자신의 생모와 함께 자결함으로써 도요토미 가문은 이대 만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쿠가와 가문은 진정한 의미로 일본을 통일하고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모든 위협을 제거한 이에야스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룬 뒤여서인지 오랜 세월 붙잡아 온 긴장의 끈을 놓아서였는지 오사카 전투 1년 뒤인 1616년 여름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고 때로는 불합리하고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버텨내 최후의 승자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가 개창한 에도 막부는 이후 약 260년간 일본을 번영의 시대로 이끌었는데요. 여러분은 이에야스의 인생을 보며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인가요? 아니면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강직함인가요? 그러던 1853년 일본 남부 해안가 계속될 줄 알았던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동양에서 보지 못했던 크고 검은 배가 등장하면서 도쿠가와 막부는 전례가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되는데